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싱 대사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 관계를 봐왔는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싱 대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싱하이밍 대사가 한 15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네. 마치 우리나라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제가 그 싱하이밍 대사 그날 적어와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 말을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적자가 한국의 탈중국 정책에서 생긴 것이다. 탈중국 정책 때문에 대중무역 적자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이제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지 않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갖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특정국을 배제하는 나라로 곡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반박이고요. 또 혹시 그런 문제점을 외교관이 느낀다 해도 비엔나 협약 정신에 따라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다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길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비교적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이 싱하이밍 대사의 언급이 발언이 비엔나 협약에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비엔나 협약이 이제 우리 외교관의 보통 뭐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국제 협약인데요. 41조에 보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사실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같은 것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 무역 문제도 언급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하니까 이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어제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역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고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싱 대사 발언 논란 이후 지금 한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핑퐁 마찰이 한 번씩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한국의 내정 간섭 비판이 나왔는데 중국 외교부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반박은 어제 나온 그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에서의 답변인데요. 네. 이 싱하이밍 대사가 각계각층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사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접촉과 교류의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중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계속 추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답변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대답을 했지 사실 비엔나 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 정부는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그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혹은 맞는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그 싱하이밍 대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남중국해 문제가 핵심 이익인데 이 한국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관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모두 한국 책임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이 안보 협력을 다른 나라와 펼쳐나가는 건데 예. 그것이 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왜 그 중국에게는 그것은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그 사드 배치의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한한령을 2016년부터 7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일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나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공연해 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찔끔찔끔 그냥 해주는 거고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뭐 김치가 중국 거라고 한다든지 한복이 원래 중국 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문화 침탈을 계속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것은 좀 전에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권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중국이 시비를 걸고 계속 이렇게 한류 제한령 같은 거를 실제로 강력히 시행하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다음에 한국의 단체 관광을 금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한국과 중국 경제 외교적으로 서로 의존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좋을 게 없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최대의 교육국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적자 문제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보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좀 기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역으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생명줄을 끊지 않고 계속 존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계속 촉구하는데 별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김 그 미 국무부의 이제 대북 담당자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성의 있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고요. 당장 이제 지금 서해에 우리 군이 합참이 지금 그 북한의 위성 발사체의 잔해를 인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긴 사실 공해고 한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있는 서해입니다. 거기서 지금 중국 함정들도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합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장 대응할 것은 소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중국도 지금 그 위성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문제도 사실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할 건 요청하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예. 그 2016년 사드 당시에도 이제 한한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한중 관계가 조금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 이상의 어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이 이 정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한국 학자들의 중국 방문 비자를 늦추는 형태로 중국이 어떤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봤는데요. 예. 사실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미미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과거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어떤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 같은 강압적 조치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히토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강압적 조치에 따라서 일본이 당시 억류하고 있던 체포했던 중국 어민들을 석방해 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이 이런 그 강압적 조치를 쓰는 것은 굉장히 뭐 아주 그 자주 있는 일이라기보다도 뭐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가까운 또 사례를 보면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을 중국이 대량 수입해 오다가 수출을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요. 뭐 네. 포도주니 뭐 바닷가재니 이런 중국의 그러니까 호주의 어민들을 겨냥한 이런 보복 조치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호주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중국은 그걸 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 중국에 있는 호주인과 캐나다인을 어떤 명목으로 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강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제 좀 커비 그 안보조정관도 그런 면에서 그 강압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 관변 매체들 전쟁까지 운운하면서 협박성 기사까지 싣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한국 내부를 겨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 내부의 여론의 분열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중국의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뭐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한국 내 여론의 동향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중국의 아주국의 부국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2016년이니까 한 7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때 그 아주국 부국장이 약간의 반공개적인,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대기업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예. 대기업 고위층을 만나서 부회장급을 만나서 삼성과 롯데인데 이렇게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혹은 이게 한국과 중국이 단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론을 만들고 해서 이 중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서 가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관변 매체들의 이런 보도도 결국 한국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 보도되면 어떤 국내의 어떤 여론을 흔들어서 중국 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뭐 강압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뭔가 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업인 분들을 만났더니 대기업들은 뭐 사실 이미 많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중소기업들이 좀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또 한 측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그 14분 정도의 발언 적어와서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네. 대표 앞에서 그 적어서 말한 발표문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계속 한국에 투자를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강압적인 조치를 하고 이런 양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보복 조치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할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가을에 요소수 사태를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오는 요소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트럭 운송, 화물 운송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그렇게 했고, 그 당시 한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요소수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중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원자재나 부품이나 광물들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지금 한국은 매우 중국에 의존적입니다. 지금 각 대학에 1000명 이상씩의 큰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또 등록금을 내고 대학은 그것에 의존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체 관광이 지금 7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을 풀 가능성은 여전히 없고 더 없는 상황으로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마냥 중국이 단체 관광을 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7년 동안 단체 관광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어 온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단체 관광보다는 좀 고급화된 관광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감한 외교 문제지만 양국 국민들의 좀 감정이 점점 나빠지고 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인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